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더욱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뭘까요? 혹시 달력을 확인하셨나요? 달력 보면서 올해 얼마나 휴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이 확인하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뭐냐면 저축 그리고 투자,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우셨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대략 이 정도 저축하고 있지, 이 정도 투자하고 있지, 이 정도 소비하고 있지. 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바로 저축과 투자와 소비에 대한 계획을 연간으로 세우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난 대충 머릿속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첫 번째라기보다는 0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2026년도에 정확한 소득이 얼마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0단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워야 될 계획 중에 일단 이게 있어야만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26년도 내가 소득이 어떨지 너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급여 생활자든 또는 프리랜서든 뭐 사업을 하든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작년인 2025년도에 소득이 얼마였는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0단계인 2026년도의 소득을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일단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급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후. 정기급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딱 찍히는 그 차인 지급액을 얘기합니다. 4대 보험이라든지 또는 근로소득세 같은 걸 다 제외하고 받는 세후소득이죠. 자, 이 정기급여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임금이 인상된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월에 이 정기급여를 인상을 합니다. 근데 뭐 보통은 승진하지 않는다면 2, 3% 정도 올라가는 수준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쉽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과급 2025년도에 얼마의 성과급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올해 성과급 나 도저히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작년의 평균치를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겠죠. 보너스하고 성과급은 똑같은 말 아니냐?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회사들이 이 보너스라는 거를 정기급여가 아니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주는 보너스라는 게 또 있고요.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인센티브니까 실제로 어떤 실적이 나왔을 때 뭐 비율로 주는 것들이 있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평균치를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복리후생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비용.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라는 거 있죠? 복지카드. 많은 분들이 내 소득에서 이 복지카드 빼버리시는 분 많은데 뭐 1년에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카드로 저축하시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딘가에 돈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 더한 다음에 자, 여기는 연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1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12분의 1. 자, 그러면 정기급여와 받게 될 성과급, 보너스, 복리후생 같은 것들을 12분의 1로 딱 하게 되면은 월 평균 소득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2026년도에 예상되는 평균 월 소득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가 나와야 일단 2026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라고 하면 이게 2026년도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더니 300만 원이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 받는 급여나 이런 거 한 250인데 뭐 보너스하고 해갖고 딱 따져보니까 월 300만 원 나올 것 같다.
곱하기 12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올해 내가 이것으로 어떤 저축과 투자와 소비의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스타트 라인에 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바로 총량 저축 정하기입니다. 총량 저축 정하기.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300만 원이라고 하는 월평균 소득이 이제 정해졌죠? 물론 뭐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올해 내가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총량 저축 정하기, 이게 1단계다. 보통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계부 많이 쓰거든요. 가계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얼마 썼나 이렇게 적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또 어떤 날은 오늘은 정말 적게 썼네 이러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끼고 모으면 불릴 수 있다. 요 순서대로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아껴보자. 아껴서 모아지면 그 다음에 불리자. 이게 100%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먼저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량 저축 금액 정하기가 정해지고 빠듯해진 소비를 잘하려고 가계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고 일단 모으다 보니까 아껴져서 그 다음에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나는 300만 원 중에 몇 퍼센트 저축해야 돼?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딱 보여드리는 이 표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바로 직장인의 연령별에 맞는 저축률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아직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40에서 50%는 모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150 정도는 모아야 된다. 나는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 40에서 50%라고 했으니까 뭐 이게 진짜 정말 안 된다 그러면 40%는 해야 되겠죠. 120만 원. 자, 2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총량으로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났다. 자, 150을 하겠다. 자, 이제 결정이 났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축의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150 하기로 했잖아요. 150. 이게 먼저예요. 소비보다 이게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하게 12개월로 정기 적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도 포함됩니다. 자, 제가 정기 적금하니까 이 150을 무조건 나는 저축만 해야 되는 건가? 예금형 적금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금리형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투자를 포함해서 정기적금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12개월로 나눠서 할 것인지, 자, 이런 얘기죠. 12개월로 나눠서 한다는 거 뭡니까? 만약에 150을 저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150만 원을 12개월 곱해서 1,800만 원을 이렇게 적립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냐? 내가 이 300만 원이라는 게 매달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평상시에는 250 나오다가 보너스 이거저거 긁어 모아 보니까 한 600 돼서, 그래서 결국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정기 적금. 예를 들면 100만 원 곱하기 12달 더하기 내가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결국 보너스 중에 600만 원을 거치식으로 예금같이 하겠다. 둘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정기적금 150만 원 12달로 1,800만 원을 하나, 아니면 정기적금 1,200만 원 하고 600만 원을 거치식으로 예금처럼 하든지. 자, 어떤 방법이 여러분한테 맞을 겁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300만 원이 월급이 나온다면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자, 이제 여기서 투자와 금리형의 비율을 정하는 거죠. 금리형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형?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뭐 최근에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죠. 뭐 많이 받아야 2.5%. 그런 금리형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안전자산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괜히 주식같이 위험자산에 넣었다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돈을 깨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자산 맞죠.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자산들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얘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뭐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죠. 여기에 얼마를 넣을 거냐. 이 비율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럼 한번 50대 50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 내가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 가시는데 3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150을 쓰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대단한 결심이죠. 근데 그 결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리형 50, 주식 50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예를 들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다가 뭐 한다든지 뭐 매달 종목을 사기라는 건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 중요한 것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내가 쓸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안에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 그러면 최소 50대 50은 해야 됩니다. 1단계와 2단계까지.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2026년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3단계로 가보겠습니다. 3단계는 뭘까? 과연 내가 매달 150만 원, 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결심을 했죠. 먼저 선저축을 해요, 선저축. 그래서 선저축을 하는데 나는 보너스를 받고 나중에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만 하고 보너스 받을 때 600만 원을 하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의 50%는 적금,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은 주식.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너스 나왔을 때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인 절반은 예금, 300만 원인 절반은 주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3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50만 원밖에 못 쓰는데 계획 세울 게 있을까? 이걸 잘 세워놔야 이 저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계획은 정기 소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 소비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들 월급 타죠. 그리고 내가 돈 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월. 우리나라는 다 이 먼슬리로 하잖아요. 뭐 뭘 청구해도 월로 청구하고 돈을 받아도 월로 받고. 그런데 이거 정기라는 건 월 계획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월 계획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달 똑같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고정비가 있죠. 교통, 통신, 그 다음에 공과금 같은 거 있죠. 공과금.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번 손을 봐서 확 줄여놓지 않는 한은 그냥 똑같이 나가죠. 그죠? 똑같이. 예. 그러니까 손을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안 봤다 그러면 이렇게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변동비인데, 변동비. 크게 세 가지. 자, 외식비, 쇼핑비, 문화, 레저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한번 정해지면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예산을 만들어놔야죠. 자, 이걸 안 해놓으면은 150만 원 이 저축이 과연 지켜질까? 절대 못 지켜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50만 원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변동비의 예산을 각각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 만들 것도 없네. 이게 벌써 50만 원 나가고 나면은 딱 100만 원 남는데 야, 100만 원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만드는 게 지금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근데 3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4단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4단계와 3단계 같이 해야 됩니다. 4단계는 소비 계획이죠. 역시 소비 계획인데 이거는 비정기 소비에 대한 소비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비정기 소비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계절적인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1월 새해가 시작이 됐죠. 2월 되면 뭐가 있어요? 명절이 있죠. 연말 연시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죠. 여름 휴가 가시죠. 뭐 1년 내내 소소하게 그냥 나들이 가는 거 말고 정말 몇 박씩 이렇게 해외를 가거나 또는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행이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득 300만 원을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차는 없겠지만 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세금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있을 수 있죠. 아, 또 중요한 게 있네요. 부모님 생신이죠.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죠. 남친 있으면 남친 생일, 여친 있으면 여친 생일, 그죠? 결혼했으면 배우자 생일, 자녀 생일 이런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 베프 생일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4단계에서의 소비 계획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일단 나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거 뭐였죠? 명절, 여행, 이벤트, 또 자동차 이런 거. 자, 다 내보니까 아무래도 한 5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을 12달로 모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돼요? 42만 원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내 소득의 월 평균 소득의 100%로 계절 지출을 써라.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100%. 300만 원 안에서 계절 지출을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월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는 무조건 계절 지출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 계절 지출 통장에다 적립을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얼마 남느냐? 자, 고정 지출로 50만 원 쓴다 그랬죠? 50만 원. 요걸 수술하지 않는 한, 요걸 좀 내 요번에 수술 좀 해야 되겠다. 뭐 이사를 가서 이자를 줄인다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이걸 수술하지 않는다면 이건 50만 원 무조건 고정값이죠. 그런데 나는 25만 원은 계절 지출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 75만 원으로 나는 살아야 돼. 자, 그러면 75만 원으로 어떻게든 평달을 살아내면은 나는 이 저축 투자 계획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 결국은 이 계획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쓸 돈부터 먼저 다 세팅을 하고, 야, 이제 남으면 혹시 저축해보자.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새해 계획 세웠냐?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건강해라. 올해도 하여튼 별 일 없이 잘 지내라. 이 덕담들을 하죠. 그냥 나한테도 그냥, 그래. 그냥 뭐 올해도 특별한 거 없이, 뭐 작년하고 다른 거 없어. 똑같아. 이러고 넘어가면은 이건 새해가 시작된 게 아니죠. 자, 결국 나의 2026년도 평균 월 소득이 어떨지 예측을 하고,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를 남길 거냐, 총량 저축 계획을 세우고, 그 저축을 매달 12분의 1로 똑같이 저축을 할지, 아니면 일부를 매달 하다가 보너스 나왔을 때 나머지를 메울지, 요 두 가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금리형과 투자형으로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를 할지. 금리형도 하나의 위험자산입니다. 예,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주가가 막 흔들리고 폭락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예금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빚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위험자산이죠. 예,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니죠. 그냥 위험자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동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몇 퍼센트 할지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내가 정기 소비에서 자, 마지막으로 얼마를 쓸 건지. 자, 이제 75만 원이 정해졌어. 그럼 75만 원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뭐 25씩.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외식 25, 쇼핑 25, 문화 25. 사실 먹는 거에 25를 쓸 수는 없잖아. 뭐 사실 이건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고 나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150만 원이라는 총량 저축과 투자를 하기는 조금 힘들구나. 라든지, 해볼만 한데? 라든지, 아니면 해볼만 하진 않지만 얘를 좀 수술을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딱 세팅이 되고 나서야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4단계의 저축 투자 소비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찬찬히 보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계부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가계부는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계부를 우리는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기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CEO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EO는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현금의 입출입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계부 쓰겠다고 도전해 본 적은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는 말이죠.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드리면 0단계는 2026 소득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득 예측이 끝나게 되면은 정확하게 2026년도에 총량 저축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정기 소비 그리고 비정기 소비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세우셨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량 저축 금액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써야 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올해 내가 얼마의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딱 쓰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은 소비를 감수해야 되고 그 적은 소비를 감수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죠. 우리가 주유소가 없는 국도에 진입을 한다. 근데 그 국도가 길이가 100km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 연료 게이지에 얼마나 연료가 있는지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그 연료 게이지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를 써야만이 이 가계부 쓰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계부 같은 경우는 요즘 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 금액을 AI가 문자로 인식해서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이게 외식비인지 쇼핑비인지 문화 레저비인지를 선택을 해서 또 차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가계부를 손글씨로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 땀 한 땀. 다이어리나 또는 이렇게 손글씨로 쓸 수 있는 실물 가계부를 보면서 귀찮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글씨 쓸 일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글씨를 최근에 이 판서하면서 처음 써봤는데 글씨 쓴다는 게 좀 약간 낯설고 그래서 좀 삐뚤빼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계속 하다 보면 글씨를 좀 더 잘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손글씨.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날의 기록을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0원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심 11,000원. 근데 이제 이걸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 그러니까 위클리로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적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목을 나누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항목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보자. 우리의 변동 지출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식비, 가로 열고 식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외식비가 곧 식비예요. 대부분을 요리를 안 한다면 사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리를 한다 그래도 그냥 식비라는 항목으로 내가 버는 것 중에서 내가 써야 될 금액 중에서 과연 나는 몇 %를 목으로 넘기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쇼핑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레저비.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요 세 가지 항목으로는 좀 나눠보자. 자, 그러면 앞으로 쓸 때 요거를 그냥 쓰지 말고 앞에다가 외식 그래놓고 뭐예요? 점심 1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아는 외식이에요? 커피가 외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썼거든요. 저는 문화생활, 그죠? 메가커피, 2,000원. 이렇게 항목으로 써주면 하루에 뭐 한 3개, 4개 이상은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하루 일간으로 정리하시고 주간에 개를 내는 거죠. 이번 주에 외식 얼마, 쇼핑 얼마, 문화레저 얼마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쇼핑비 그냥 앞에다가 쇼핑 뭐 3만 원 마우스를 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필수재, 사치재. 필수재는 뭐냐면 필수재는 필요한 거, 고장난 거 이런 걸 사는 거죠. 필요해서 사는 거, 고장나서 사는 거 이런 건 다 필수재죠. 사치재는 뭐냐? 갖고 싶어서. 필요하지는 않아. 뭐 없어도 생활은 돼. 근데 저 좋아 보인다. 저 갖고 싶다. 사는 거. 최소한 요 정도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쇼핑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필 왔어요. 필 왔어요. 이 필 쇼핑. 필수재 쇼핑이죠. 사 쇼핑. 나 이건 필요한 건 아닌데 갖고 싶어갖고 4만 원짜리 뭐 하나 샀다. 문화 레저비. 문화 레저비는 사실은 다 사치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 영화 안 보면 뭐 큰일 나나? 그건 아니잖아요. 뭐 공연을 본다. 공연 안 보면 큰일 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레저비 같은 경우는 문화 공연을 봤다.
1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적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된다. 주간에, 월간에 한 번씩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가계부를 써야 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이 가계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쓰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총량 저축금액,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매달 해야 되는 이 저축금액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계부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월급 통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월급 통장 있죠? 월급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월급 통장에서 카드값 빠져나가고 현금 뽑아 쓰고 통신료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적금도 나가고 하면은 이게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월급 통장에서는 저축만 빠져나가도록 해라.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 저축할 건지 총량 저축을 계획 세운 거 있잖아요. 150만 원이 저축이 자동이체로 빠지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남아요? 150이 남죠? 비정기 지출을 모아놓는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비정기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계절 지출이죠. 이 계절 지출 통장은 3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300을 벌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계절 지출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안에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명절, 여행, 이벤트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정해놔야 된다. 명절에 100, 여행에 100, 이벤트에 100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300만 원을 연간 계절 지출로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보내야 되냐면 25만 원씩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저축 150만 원 총량적으로 얼마 하겠다라고 연간 계획 세운 거를 저축을 하고 계절 지출 25만 원 보내고 나면 나한테는 얼마가 남느냐? 125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럼 이제 125만 원은 소비 통장으로 보내야 돼요. 125만 원을 한 달 평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평월 소비 125만 원을 가지고 100km를 달려야 되는 국도에 들어간 거죠. 주유소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 기름을 가지고 100km를 주행을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연료 게이지를 계속 봐야 되죠. 그 연료 게이지를 보는 게 바로 가계부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필요한 것부터 쓰면 나중에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항목을 나눠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항목이다. 식비, 쇼핑비, 문화 레저비. 자, 그럼 각각 예산을 여기다 정해야 되겠죠? 125만 원이라고 하는 평월 소비 중에서 식비는 얼마냐? 50만 원. 쇼핑은 얼마냐? 50만 원. 문화 레저비는 얼마냐? 25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면서 식비는 지금 40만 원 남았네? 요건 20만 원 남았네? 10만 원 남았네? 라고 하는 연료 게이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계부를 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연초에 마음먹었던 총량 저축 금액이 달성이 된다. 사실 가계부를 재밌게 쓰려면 예를 들면 이 가계부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일주일만 보내면 일단 한 달 다 갔는데 아직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걸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요. 물론 이 예산을 다음 달로 넘길 수도 있지만 야, 내가 좀 괜찮은 거 맛있는 거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쇼핑도 마찬가지. 너무 바빠갖고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은 필요한 걸 사든 갖고 싶은 걸 사든 샀는데 못 샀다. 그럼 어때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한 달이 끝나는데 20만 원이나 안 쓴 쇼핑비가 있네? 뭐 갖고 싶은 거 사야지. 그때는 플렉스를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 안에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전 영상 찍으면서 자꾸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시계를 보고 비싼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좋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브랜드는 티소라고 하는 가격 말씀드리면 좀 깜짝 놀랄 것 같긴 한데 앞에 숫자가 5자로 시작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58만 원. 스마트폰이 있는데 시계가 왜 필요하냐? 사치제죠. 갖고 싶으니까. 근데 뭐 이건 제가 갖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와이프가 사준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어떤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하고 비슷해가지고 차고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손을 이러면은 거기에만 자꾸 눈이 가신다라고 하는 분이 58만 원. 자, 오늘은 가계부를 왜 써야 하는지, 결국 내 총량 저축 금액을 목표대로 지키기 위해서 소비의 연료 게이지를 보면서 주행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은 하나의 기업이고 나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그 CEO가 나라고 하는 개인이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바로 가계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 김경필의 짠테크 1억 만드는 가계부도 나왔는데 여러분 뭐 꼭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이어리에 쓰시든 수첩에 쓰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가계부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일주일을 정리하고 한 달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이 총량 저축과 투자 금액이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오늘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 그리고 자수성가형 부자를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걸 얘기했냐, 2026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계획을 좀 세우자 해가지고 첫 번째가 저축의 총량과 투자 그리고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셨나요? 네. 두 번째는 이 저축 투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내 저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는데 좀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최근에 뭐 물가도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금의식이 없을까? 공금의식이라는 말에 더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자와 이 경영자 마인드, 공금의식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공금의식은 뭘까? 지금 내가 받는 월급, 월소득 누구 걸까요? 이거 당연히 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의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돈은 지금의 나, 현재의 나죠? 그 다음에 5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나, 미래에 은퇴해서 소득이 없어진 나까지 포함하면 여러 명이 이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공금의식이라는 거는 개인만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쉐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와 소비를 왜 나누느냐, 소비는 현재 내가 하는 소비고요, 저축과 투자는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소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금의식이 있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CEO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로 부임을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회사를 파악을 해야 되죠. 우리 회사가 돈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이익이 남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금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경영자 마인드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경영자 마인드가 있다. 최근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작년은 몰라도 그 전해 그리고 그 전전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야, 부자는 결국 재테크 성공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부자들 재테크에서 부자 된 건가요? 주식 투자가 성공해서 부자 된 건가요? 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죠. 뭐 환화로 얘기했을 때 한 900조. 자, 근데 그분이 과연 그거를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나요? 이 세상에 진짜 자수성가형 부자는 공금의식과 경영자 마인드로 부자가 된 겁니다. 결국 자기 일이 성공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금의식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경영자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써야 될 돈과 내가 쓰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공금은 예산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건 회사 이야기고 나는 개인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도 사실은 작은 회사와 같다라는 마인드로 돈 관리를 하는 게 바로 공금의식이고 경영자 마인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게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자,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뭐냐? 개인이었던 사람이 경영자 마인드와 공금의식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가계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었던 저축을 지키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죠.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를 씀으로써 내가 목표했던 저축과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재테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하나의 어떤 마중물로서의 성격이 있겠죠. 자, 경영자 마인드. 결국 내일이 성공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부자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부자가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부자인 척을 하고 싶은 걸까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신가요? 내가 느끼는 이 생활에서의 만족감, 인생에서의 행복감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돈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식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뭐 나누기 뭡니다. 가진 것, 돈이죠 결국. 나누기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행복에서의 행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행자거든요. 행.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fortune이겠죠? 네. 운이에요, 운. 요 행자는 어떤 걸 형상화한 거냐면 멧돼지 얼굴을 형상화한 거랍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막 멧돼지가 달려오는 거야. 이거 재앙 아닌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멧돼지가 엄청난 행운이었대요. 왜냐면 멧돼지 잡으려고 쫓아다녀서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멧돼지가 나를 향해서 오니 얼마나 사냥감이 나를 향해서 오니 기뻐요. 운이 나한테 달려오는 모양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는 happiness라고 하잖아요. happiness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happen에서 왔죠. happen. 갑자기 우연히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설문조사라면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인생에서 목표가 뭐냐, 그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자격 아닙니까? 자격? 조건. 자격과 조건. 그러니까 몇 평 정도 된 아파트에 살고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뭐 이런 거. 근데 실제 행복의 어원을 보니까 인생의 우연히 만나는 럭키한 일. 갑자기 멧돼지가 나한테 달려오는 모양.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온다는 게 뭐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게 행복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외부에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행복한 거는 오래 안 가지 않나요? 외부에서 나한테 와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행복을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철학적인 얘기로 갔는데 일단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공식에 의해서 풀어야 돼. 일단 분자 값은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 가진 건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올해 2026년도 여러분 이 계획 세우셨지만은 어떻게 늘어날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늘어나요?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돼서는 안 돼.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근데 갖고 싶은 게 줄어들어요? 이게 늘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듭니까? 이것도 늘어나죠. 그러면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인스타그램 오래 보다 보면, 유튜브 오래 보다 보면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020년도에 저축과 투자와 소비 계획을 세우고 가계부를 쓰면서 내 저축과 투자를 지키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진 것을 늘리는데 갖고 싶은 것도 뭐 줄어들진 않죠. 이게 당연히 줄어들진 않는데 가진 것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조금 작게 늘어나도록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계획이 달성되면서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건 늘어났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진 것만 늘리면 여러분 3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돈 많아요, 적어요? 지금 더 많지 않아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행복해요? 물론 행복한 분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 돈 더 많이 생겼는데 지금 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죠.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가 뭐 그분들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라서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이게 많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행복한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늘리는 것이 재테크는 아니다. 갖고 싶은 것도
줄일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너무 빨리 안 커지도록 하는 노력도 재테크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내가 100% 달성을 못했는데 노력해서 80% 달성했다, 90% 달성했다. 아, 그래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이뤄냈다. 이거를 2026년도 해야 돼. 부자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부자는 내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나라고 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CEO로서 노력한다. 2022년도인가요?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한 소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라는 종목에 투자해라. 너가 성장 발전하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와도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경영자적인 마인드는 내 일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 얘기는 알겠는데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죠? 예, 뭐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약간 좀 막연해 보이긴 하죠.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 여러분 3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돈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장 발전을 해야 돼요. 유능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결과물을 보면 웃기잖아.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었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잘하잖아요. 지난달에 하던 일보다 이번 달 하는 일이 잘하고 어제 하던 일보다 오늘 하는 일이 잘하고 이게 내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회사를 10년을 다녔는데 10년 전에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다. 그 수준이 전혀 성장 발전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성취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 월급은 타겠죠. 때 되면 호봉이 올라가고 승진은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능해지느냐 성장 발전하느냐 뭐 눈썹 하나를 그려도 뭐 눈썹을 처음엔 못 그렸는데 매일 화장하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이 화장한 지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화장을 훨씬 더 이쁘게 한다. 그런 것도 성장 발전이죠. 성장 발전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발전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성장 발전을 할 것인지. 자, 두 번째, 유능해지면은 자율성이 증가합니다. 유능성이 증가하면 자율성이 증가된다. 무슨 말이냐? 자, 유능해져요. 유능해지면은 뭐가 자유로워지죠? 일단 어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2시간을 썼었어. 근데 이제 굉장히 유능해져가지고 1시간을 써. 그럼 1시간은 뭐야? 남죠? 1시간 동안은 쉴 수가 있죠. 휴식을 취할 수 있죠. 2시간 만에 해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하게 되면 1시간이라고 하는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쉴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유능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승진을 한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우리가 왜 부자를 부러워하냐면 부자들은 자율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파리에 있는데 되게 점심은 제네바 가가지고 먹어보자. 내일은 영국 런던에서 주말을 보내보자. 이게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걸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자율성이죠. 그게 결국은 사실은 100%는 아니지만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유능해진 만큼 자율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과 연결성이 증가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장동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 뇌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유능해지는 성장 발전. 그 유능해진 것 때문에 시간이 남든지 돈이 남든지 내가 뭘 하지는 않지만 아, 나 할 수 있어. 자, 자율성은 다른 말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싹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멋있다. 나는 언제 저런 거 탈 수 있을까? 아,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람보르기니까지 갈 것도 없다. 그냥 벤츠만 지나가도 아, 벤츠 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죠. 누구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아무 때나 내가 탈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타는 거야와 아, 타고 싶어는 다른 거죠. 꼭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성. 이게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성장 발전에서 유능성이 커지면 자율성이 커지고 자율성이 커지면 연결성이 커진다. 연결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칭찬도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내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연결성.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우리가 유행을 따라하는 이유가 뭐냐? 유행을 따라하면서 나도 이 수많은 사회의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나의 소속원으로서 우리가 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중심에 있는 인물이야.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어. 박수를 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인정 욕구라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연결되는 느낌.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사람의 행복의 길은 다 다르다.
무조건 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감이 높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공금의식이라는 거 얘기했고 경영자 마인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경영자 마인드는 나라고 하는 회사를 내가 경영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었다. 나의 청춘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에너지가, 우리 젊음이 소진되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뭔가 갈아 없어지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쇄신이 있고요. 마모가 있습니다. 쇄신과 마모의 차이가 뭐냐? 쇄신이라는 게 이제 한자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노베이션이죠. 끝없이 갈아지면서 날카로워지고 정교해지는 게 쇄신입니다. 요리사분들이 쓰는 각종 칼이라든지 장군들이 쓰는 칼 같은 경우는 갈아버린 거긴 한데 정교하게 날카로워지는 게 바로 쇄신이죠. 그런데 마모는 그냥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디페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쇄신과 마모 다 갈아지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날카로워지면서 쇄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모돼 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언뜻 드는 거는 이 더운 여름날,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 더운 여름날 나가서 막 햇볕을 쬐면서 엄청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퍼예요. 골프 선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농사꾼이 있죠. 최근에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과학영농이라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논농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햇빛과의 전쟁이잖아요. 골퍼도 농사꾼도 매일 햇빛 쐬면서 땀 흘리는 건 똑같은데 골퍼와 농사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골퍼는 한 게임 한 게임 한 라운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 발전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떠한 딱 목표점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농사꾼, 옛날 농사들 같은 경우, 농부들 같은 경우 그냥 천수답이라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 똑같이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은 성장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노동은 좀 그런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과 마모라고 하는 거, 갈아서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한쪽 방향으로 날카로워지고 정교해지기 위한 목표를 갖고 리노베이션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갈아 없어지는 디페이스먼트가 되느냐.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쇄신하고 있습니까? 마모시키고 있습니까? 그거는 경영자 마인드에 달려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돈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를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디 땅을 사서 부자가 됐대, 어느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됐대 라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물론 뭐 그게 조금 한 부분 도움이 됐겠죠. 근데 진짜 부자는 결국 경영적 마인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시간과 재능을 어느 쪽에 초점에 맞춰서 그것을 성장 발전시킬 거냐. 작년에 지은 농사, 올해 지은 농사 뭐가 다르냐. 요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에 생산한 거를 그 해에 먹어버리고 소진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건 그 해에 그냥 먹어버리고 소진하고 이러기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소모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 나는 그냥 조그만 회사에 굉장히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성장 발전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하찮고 일반적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 발전하는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뭐 공무원은 시키는 일만 하는데 뭐 내가 무슨 성장 발전을 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우리 충주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성장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연봉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도 제가 판서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자,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고 가계부를 어떻게 쓰자라고 하는 앞전 2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공금의식과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기회를 잡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과거에 했던 일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일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을 한다. 그 성장 발전이 결국 부자의 기틀이 된다. 그 공금의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도 준비하는 마인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갈리는 건 똑같지만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리노베이션이 되느냐, 디페이스먼트, 마모가 되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발전하는 것에 있는 거고, 그 성장 발전은 내가 계획한 계획 안에서 성장 발전을 했을 때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자율성이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좀 재테크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나는 내 인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성장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억을 모은 다음에 10억으로 단박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오늘 5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원금, 시간, 수익률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상 1억에서 10억으로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훨씬 원금과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원금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잉여소득입니다. 잉여소득이 뭘까?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비를 뺀 것이 잉여소득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잉여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에 나스닥은 202%가 올랐고, 금은 230%가 올랐고, 비트코인도 403%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와중 속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강남 아파트가 45%밖에 안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금에 투자를 했어야지 왜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수억 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주식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정말 수억 원을 주식에 운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결국 45%밖에 안 올랐지만 아파트를 사고 있던 분들은 23억 투자해서 17억이라는 자본소득을 올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 원금과 시간의 힘이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고 계시나요? 소득 늘어나죠? 호봉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 이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올라가는데 이게 더 빨리 올라가면서 이거는 왜 떨어질까?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잉여소득이 늘지 않으면 절대로 원금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원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나는 부자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억을 일단 여러분들이 모으시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 큰 틀에서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칙을 지키셔야만이 빨리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일까? 자,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있어요. 이렇게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있을까요?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요거를 이렇게 쪼개보면 알 수 있겠죠. 요걸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심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쪼개보면 알 수 있지만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억 원을 10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의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드는 방법,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한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년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을 지켜보자. 첫 번째는 저축 수준을 유지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1억을 모으게 되느냐? 처음부터 많은 저축을 하긴 힘드니까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50kg를 들다가 그 다음에 60kg를 들고 65kg를 들고 이렇게 증량을 한단 말이에요. 자, 1억 모으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금리 2.5%의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 133만 원 정도를 모으다가 1년 후에는 14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14만 원을 증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5년을 갔을 때 보통 1억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133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60, 170, 18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하고 나면 힘들어.
야, 이제 1억 모았으니까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 바벨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죠. 헬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무게를 얼마까지 증량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60kg, 70kg까지 들다가 이제 70kg, 80kg를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야, 이제 80kg까지 드니까 됐지 라고 하고 멈추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기본적으로 80kg를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축 수준을 유지하라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거 뭐 다 누구나 유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단 조건은 증액은 멈춰도 된다. 증액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물론 하면 더 좋습니다.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증액을 한다? 아, 너무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은 증액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축 수준을 유지해라. 여기서 말하는 저축 수준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라. 그 전에 5년 정도 걸렸던 1억 만들기는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3년 10개월 만에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저축이 이제 더 이상 증액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소득이 올라간 부분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사고 더 먹고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매년 2,245만 원 정도가 모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라 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일정 시드머니가 되고 그 시드머니를 어딘가에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원금과 시간이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금은 잉여소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정말로 오랫동안 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집입니다. 내 집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줄어들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서 자본소득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억을 10억으로 만든 사람들 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뭐 처음에 1억을 가지고 내 집 마련 계획 세운다는 게 너무 막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억을 2억으로 또 3억으로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시는 노력이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분양가 5억짜리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한다라고 봤을 때 계약금 1억 원, 약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넣고 중도금을 10%씩 6번 정도를 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잔금 20%를 넣는 이런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도금 대출도 발생하고 잔금 대출도 발생하지만 내가 모으고 있는 잉여소득을 가지고 만든 시드머니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될까? 그것은 뭐 집값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집값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60%, 70%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지금처럼 5%, 6%를 내고 사기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기는 어렵겠지만 3, 40%보다 더 현격하게 많은 수준의 대출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잉여소득을 집중적으로 1억이라는 시드머니로 만든 여러분 1억을 만들 동안에도 물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1억을 모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의 저축의 크기 자체가 커졌습니다. 133만 원 정도 저축하던 분이 185만 원까지 증액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185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 되는 이 저축에서 여러분들이 100% 예적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예적금이 안전자산이었죠. 예적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어떤 경우라도 그 숫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정화폐 숫자로 기표된 그 금액은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에서 무려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안전자산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예적금을 했다면 그것은 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라는 것은 185만 원 정도
정도의 잉여소득을 내가 저축을 하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원금 상환을 하든 하겠지만 이미 사실은 아파트에 원금 상환하는 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 자산 배분을 하는 데는 어디다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S&P 500이나 또는 나스닥이나 최근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종목들 있죠? 이런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저축하듯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자산들을 추종하는 ETF 같은 저축 상품, 마치 저축을 하듯이 매달 똑같은 금액을 넣기 좋은 이런 ETF 상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인생 재테크를 하라입니다. 조금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떤 자산으로 원천을 이뤘는가라고 봤을 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자면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상속증여로 부자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상속증여로 부를 이룬 원천은 1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10%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던 거는 바로 사업소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이룬 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내 일이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 재테크란 무조건 사업을 하라는 뜻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공무원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나는 평생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직으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됐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하고 뭐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러면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억을 10억으로 빨리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가 시너지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둘이 버니까 더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소득의 시너지가 나면은 당연히 맞벌이가 유리한 건데 둘이 버니까 그냥 더 쓴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1인 가구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억을 10억으로 만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많은 비중은 결혼을 한 경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든 사람들 중에 상당히 높은 비중은 역시 뭐니 해도 사업소득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부를 이룬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한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업을 찾는 거죠.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장 발전시키는 창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N잡을 많이 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일도 부수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안 그만두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또 N잡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언젠가 직장을 그만두고 업으로서 좀 키워봐야 되겠다, 사업으로 키워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만두게 될 직보다 언젠가 내가 키워나가야 될 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말이죠. 커리어 관리를 하라입니다. 자, 커리어 관리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커리어 관리하죠. 자, 여기서 커리어 관리란 이직, 도전, 훈련, 학습, 경험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커리어 관리라는 게 뭘까요? 30대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한창 일을 열심히 할 나이죠. 자, 그런데 이 커리어 관리에서 30대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직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직 준비는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 그만두고 좀 딴 데 가라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바람을 넣는 거야? 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내 커리어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회사로 언제든지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냥 나는 그냥 어렵게 들어온 회사니까 그냥 여기서 뼈를 묻을래 라고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직장의 일을 내팽개치고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관리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이력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커리어로 가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참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개발해서 조금 더 좋은 대우, 여러분들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줄 수 있는 회사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학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저 여기서 말하는 경험, 두쫑쿠 먹어봤냐, 그런 거 말고, 뭐 유럽 가봤냐, 그런 거 말고, 어디에 어떤 걸 해봤냐라는 경험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부딪혀 봤느냐, 넘어봤느냐, 어떤 도전을 했는데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하는 경험을 했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어디 가서 돈 쓴 건 경험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리어 관리를 하라. 이 5가지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억을 만든 사람은 일단은 성공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내 힘으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었다, 모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저축의 투자의 근육을 그대로 유지하라. 두 번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돈을 절대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내게 되는데, 물론 이자는 집이 안 올라준다면 비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원금 상환은 집에 저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저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라. 1억이 10억이 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1억이 10억이 금방 되진 않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동안에 예적금만 해서는 사실은 어렵죠.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내가 한 5년, 7년, 10년을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원금을 모아가는 방법,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생 재테크를 해라. 성공할 수 있는 의지와 도전에 좋은 파트너가 생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을 유지하면서도 언젠가 오게 될 내 업,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1억을 10억으로 빨리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지금 직에 있지만 이 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커리어 관리, 이직과 도전과 훈련과 학습 그리고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억을 10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정리하시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